한 백만장자 사업가의 완벽한 밤은 물 위에서 비극으로 끝날 뻔했다. 거리 소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가 가족과 함께 사보타주된 요트에 오르는 것을 막았다. 그가 물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카운트다운 중인 폭탄을 발견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그날은 강준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날이 될 예정이었다. 15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회사 천하물류를 업계 최고로 만들어줄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 해운대 요트 정박장에 있는 그의 호화, 요트 블루드림은 이 특별한 성공을 가족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정말 특별할 거예요. 그의 아내 김미연이 갑판 위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우아한 실크 원피스는 바다의 푸른빛과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들의 8살 아들 강민우는 이미 요트 전면에서 흥분된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빠, 이제 출발해요. 바다 위에서 불꽃놀이 볼 수 있어요? 민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오늘 밤 해운대 앞바다에서 보는 불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거야. 유명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최고급 해산물 요리와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샴페인이 선내에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오랜 시간 동안 준호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 부산 근교의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서울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작은 물류 회사를 시작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회사 천하물류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오늘 체결한 계약은 싱가포르의 거대 기업과의 10년 장기 계약으로 이로 인해 천하물류는 한국 물류업계의 확고한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었다. 준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요트에 오르기 전 그는 부두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의 비서 정다희가 환한 미소로 말했다. 다희 씨 덕분이에요. 당신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준호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게요. 내일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다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고 문을 닫았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해운대의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완벽한 저녁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요트가 정박해 있는 부두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부두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작은 소녀가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녀는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맨발로 달려왔다. 준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몇 달 전부터 이 근처에서 종종 보던 소녀였다. 가끔 그는 그녀에게 음식이나 용돈을 주곤 했다. 아저씨, 거기 가면 안 돼요. 소녀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녀의 이름은 송하나였다. 준호는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하나야, 무슨 일이니? 급해, 위험해요. 나쁜 사람들이 뭔가 했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큰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무슨 말이니? 어떤 나쁜 사람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2명의 남자가 배 밑에 뭔가를 붙이고 있었어요. 폭발이랑 타이머란 말도 들었어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곧 이성적인 판단이 그를 지배했다. 거리의 소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까? 아마도 관심을 끌기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공포는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다. 잠깐만 하나야, 천천히 말해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준호가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방금 전이요. 저는 항상 여기서 놀아요. 그런데 낯선 남자들이 몰래 배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수상해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하나가 설명했다. 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중요한 날 이런 일이 정말일까? 하지만 만약 소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가족이 이미 요트 위에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미연 씨, 잠시만요. 준호가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출발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모두 괜찮나요? 다 괜찮아요. 민우가 조금 지루해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곧 해결할게요. 준호는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함께 가보자. 하지만 너무 놀라게 하지 말아줘. 그들은 함께 요트 쪽으로 걸어갔다. 요트의 선장 박진섭이 그들을 맞이했다. 사장님,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진섭 씨, 혹시 요트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보셨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특별히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준호는 하나를 가리켰다. 이 소녀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봤대요. 혹시 사장님,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거리 아이의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 선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 말에 준호도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하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안전을 위해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모든 시스템과 선체를 확인해 주세요. 선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요트로 올라갔다. 준호와 하나는 부두에서 기다렸다. 약 15분 후 선장이 돌아왔다. 사장님,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지만 하나의 표정이 더욱 절박해 보였다. 아저씨, 제발 믿어주세요. 그들은 배 밑에 뭔가를 붙였어요. 물속에요. 하나가 간절히 말했다. 준호는 고민에 빠졌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완벽한 저녁 노을을 놓칠 위기였다. 하지만 이상한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의 가족이 요트 위에 있었다. 만약 하나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섭 씨 수중 점검도 가능할까요? 준호가 물었다. 선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수중 점검은 전문 다이버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하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무언가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소.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그는 대학 시절 다이빙 클럽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사장님, 선장이 놀라서 외쳤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준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재빨리 옷을 벗고 간단한 다이빙 장비를 준비했다. 부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연이 갑판 위에서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외쳤다.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 준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부산의 차가운 바닷물이 그를 감쌌다. 하나가 가리킨 방향으로 헤엄쳐 요트의 선체 아래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자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요트 선체 밑부분에 검은색 상자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15호차에서 1459, 1458. 준호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폭발물이었다. 15분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재빨리 수면 위로 올라왔다. 모두 당장 배에서 내려. 준호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소리쳤다. 폭발물이 있어. 15분 안에 폭발할 거야. 그의 외침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미연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민우야, 빨리 이리 와. 미연이 아들을 부르며 서둘러 갑판을 가로질렀다. 선장 박진석과 승무원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모두 차분히 비상대피 절차에 따라 이동하세요. 준호는 젖은 몸으로 부두에 서서 가족과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사람이 요트에서 내린 순간 그는 하나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소녀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떨고 있었다. 하나야, 네 말이 맞았어. 고마워.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하나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정말로 폭발물이 있었어요? 그래,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미연과 민우가 부두로 뛰어왔다. 미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가족의 안전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여보, 정말 폭발물이 있었어요? 미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경찰과 해양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선장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준호는 가족을 안전한 거리로 데려갔다. 하나도 그들과 함께 움직였다. 그들이 막 해변 근처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이 들렸다. 뒤돌아보니 블루 드림 요트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세상에, 미연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민우는 아버지의 다리를 꽉 붙잡고 있었다. 아빠, 무서워요. 준호는 아들을 안아 올렸다. 괜찮아, 민우야. 우리는 안전해. 모두 다 안전해. 하나는 조용히 떨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하나야, 너도 괜찮아? 소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분 후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준호와 그의 가족은 현장 근처에 마련된 임시 텐트로 안내되었다. 하나도 함께였다. 강준호 씨,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재훈 형사가 물었다. 준호는 머리를 흔들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표적이 되었는지, 회사 내 갈등이나 위협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형사가 다시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천하물류는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쟁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최근 체결한 싱가포르 계약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한 대상은 떠오르지 않았다.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경쟁사들과의 갈등은 있었지만 이 정도 일을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이 소녀는 어떻게 폭발물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모든 시선이 하나에게 쏠렸다.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항상 이 부두 근처에서 놀아요. 오늘 2명의 낯선 남자가 몰래 요트 주변을 맴돌길래 이상해서 지켜봤어요.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폭발이랑 타이머 같은 말을 했어요. 그 남자들의 생김새를 기억하나요? 형사가 물었다. 하나는 자세히 설명했다. 한 명은 40대 중반의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 썼다고 했다. 용감한 소녀네요. 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하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하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하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나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제가 5살 때 떠나셨어요. 그럼 지금 누구와 살고 있니? 미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와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음식을 구해와야 해요. 하나가 말했다. 준호와 미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일한 생각이 담겨 있었다. 하나야,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미연이 제안했다. 내일 할머니께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괜찮아요. 물론이지.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그날 밤 하나는 준호의 해운대 아파트에서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 민우는 자신의 장난감 중 몇 개를 하나에게 선물했고 미연은 하나에게 맞는 깨끗한 옷을 찾아주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하나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살고 있다는 부산 영도의 작은 판자촌으로 향했다. 그가 본 광경은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와 그녀의 할머니는 거의 무너져가는 작은 집에서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다. 할머니 송미자는 80대 초반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나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가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전화로 말해줬어요. 그 아이는 항상 착하고 용감했어요. 마치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할머니, 하나의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미자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내 아들 송기현이에요. 하나의 아버지죠.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서 회계사로 일했지만 3년 전에 우리를 떠났어요. 준호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나요? 대양물류요. 큰 회사였죠. 할머니가 대답했다.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양물류는 천하물류의 주요 경쟁사였다. 특히 그들의 CEO 윤태식은 준호와 오랜 라이벌 관계였다. 기현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자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하나를 두고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준호가 물었다. 기현이가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불법적인 일이요. 그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의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났다. 그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다. 할머니, 하나와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할머니의 건강 치료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가 제안했다. 미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려는 거죠? 하나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송기현 씨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어제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현이가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해 두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는 찾을 수 없었어요. USB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네, 항상 목에 걸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송기현의 죽음, USB에 담긴 증거, 그리고 어제의 폭발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할머니, 오늘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제 아내가 할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준호가 다시 물었다. 미자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를 위해서라면. 그날 오후 준호는 미자 할머니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셔왔다. 하나는 할머니를 보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미연은 미자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방으로 안내했다. 민우는 신이 나서 하나에게 자신의 장난감과 게임을 보여주었다. 준호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부산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하나와 그녀의 가족이 그의 가족을 구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더 큰 비밀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송기현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의 가족을 해치려 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미연이 그의 옆에 다가와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하나의 아버지가 대양 물류에서 일했대. 윤태식의 회사야. 미연의 눈이 커졌다. 당신의 경쟁자요? 설마.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는 민우와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준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이틀 후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송기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다. 인터넷 검색, 신문 기사, 그리고 그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 송기현은 대양물류에서 10년간 재무팀장으로 일했으며 3년 전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었지만 미자 할머니의 말처럼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사장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정다희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고마워요, 다희 씨. 준호는 다희가 건넨 파일을 받았다. 그것은 대양물류의 최근 3년간 재무보고서였다. 공개된 문서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다희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윤태식 사장에 대한 정보도 모아줄 수 있나요? 최근 그의 행보 인터뷰 소문 무엇이든요.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저하는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물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폭발물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전문적인 장치였다고 합니다. 아마추어가 만든 게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폭발물이었다고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군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형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다희는 전화번호를 건네주고 사무실을 나갔다. 준호는 즉시 정재훈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형사님, 강준호입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들었습니다. 네, 강 사장님. 상당히 전문적인 장치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폭발물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군사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나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용의자는 찾았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하나 양이 제공한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CCTV를 분석 중입니다. 곧 진전이 있을 겁니다.
준호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학물류의 재무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모든 수치가 적절해 보였고 회계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오랜 기업인으로서 수치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었다. 약 3년 전부터 대학물류의 해외 투자가 급증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상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기타 사업 확장이라는 애매한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이상하군.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회계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민서가, 나 준호야. 시간 좀 있어? 준호, 오랜만이다. 요트 폭발 사건 괜찮아? 뉴스에서 봤어. 박민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행히 모두 무사해. 사실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내 전문 의견이 필요해서. 준호는 민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학물류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는 구체적인 페이지와 항목을 언급하며 이상한 점을 짚어냈다. 확실히 의심스러운 패턴이 있어. 민석이 잠시 침묵 후 말했다. 이런 규모의 해외 투자는 일반적으로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기타 사업 확장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처리하는 건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돈 세탁 같은 것일 수도 있을까? 준호가 물었다. 가능성은 있지.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말하기 어려워. 더 자세한 내부 문서가 필요해. 통화를 마친 준호는 더욱 깊은 의혹에 빠졌다. 만약 송기현이 대학물류의 불법적인 재정 활동을 발견했다면, 그가 이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이 하나에게, 그리고 준호의 가족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면, 그날 저녁 준호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민우와 하나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고 미연은 미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아빠, 민우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우리 아들, 오늘 하나랑 재미있게 놀았니? 준호가 민우를 안아들며 물었다. 네, 하나 누나가 게임 진짜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민우가 신나게 대답했다. 하나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틀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깨끗한 옷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따뜻한 관심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야, 오늘 기분이 어때? 준호가 다가가 물었다. 정말 좋아요, 아저씨. 민우랑 놀고 미연 아줌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가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미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미자 할머니는 약간 더 좋아 보였다. 미연이 그녀를 부산 최고의 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받게 했고 적절한 약을 처방받았다. 많이 좋아졌어요. 미연 씨가 정말 잘 챙겨줬어요.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준호는 미연과 할머니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다. 대학물류의 재무보고서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어요. 송기현 씨가 발견한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들이 항상 정직했어요. 그는 잘못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할머니, 혹시 기현 씨가 USB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에 숨겼을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했는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기현이가 마지막으로 본 날 그는 매우 불안해 보였어요. 모든 증거를 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건이라고요. 하지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USB를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경찰이 기현이의 소지품을 가져왔을 때도 USB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혹시 하나에게 맡겼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하나에게요? 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준호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현이는 하나를 무척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는 그때 너무 어렸어요. 7살이었죠. 할머니가 대답했다. 미연이 말을 이었다.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게임처럼 만들거나 특별한 선물로 포장하는 거죠. 준호의 눈이 번쩍 빛났다. 맞아요. 하나에게 특별한 선물이나 장난감을 준 적이 있나요? 그 무렵에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다. 기현이가 마지막으로 하나에게 준 선물은 인형이었어요. 작은 곰 인형이었죠. 하나가 정말 좋아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녔죠. 그 인형이 지금도 있나요? 준호가 급하게 물었다. 영도의 집에 있을 거예요.
하나의 물건은 거의 다 그대로 두고 왔으니까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준호와 미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일 당장 그 집에 가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하나를 데리고 영도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하나에게 진실을 말했다. 하나야, 네 아빠가 남긴 중요한 것을 찾고 있어. 혹시 아빠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지 않았니? 특히 곰인형 같은 거? 하나의 눈이 커졌다. 파란색 곰인형 말이에요. 응, 아빠가 마지막으로 줬어요. 미스터 블루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인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제 방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가 대답했다. 그들이 작은 판자촌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곧바로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방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나는 낡은 침대 아래에서 파란색 곰인형을 꺼냈다. 이게 미스터 블루예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줬어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하나가 인형을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살펴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곰인형이었다. 하지만 등 부분의 봉제선이 약간 느슨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만져보았다. 하나야, 이 인형을 한번 열어봐도 될까? 나중에 다시 완벽하게 꿰매줄게. 준호가 물었다. 하나는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빠가 중요한 걸 넣어뒀다면 찾아야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인형의 등 부분 봉제선을 풀었다. 솜 사이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다. 그는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다. 작은 USB였다. 이거야. 준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야, 이게 네 아빠가 숨긴 USB야.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 네 아빠는 이것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맡긴 거야. 바로 너에게.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서둘러 준호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준호는 즉시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다. 하지만 파일을 열려고 하자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비밀번호가 필요해. 준호가 중얼거렸다. 하나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항상 쓰시던 비밀번호가 있었어요. 제 생일이랑 이름을 합친 거였어요. 준호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네 생일이 언제니? 2015년 5월 15일이요. 하나가 대답했다. 준호는 201505일로 하나를 입력해보았다. 실패했다.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 하나야, 혹시 아빠가 너를 특별히 부르던 애칭 같은 게 있었니? 하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빠는 저를 블루베리라고 불렀어요. 제가 파란 옷을 좋아해서요. 준호는 2015 블루베리를 시도해보았다. 파일이 열렸다. 성공이야, 준호가 외쳤다. USB에는 수십 개의 문서 파일이 있었다. 대학 물류의 내부 회계 문서, 이메일, 녹음 파일 등이었다. 준호는 빠르게 파일들을 훑어보았다. 그가 의심했던 대로 문서들은 대학 물류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다. 윤태식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마지막 폴더에 있었다. 기현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의 비디오 파일이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송기현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내 이름은 송기현입니다. 대학 물류의 재무팀장으로 10년간 일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저는 윤태식 사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대규모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USB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미 윤태식에게 발각되었고 그가 저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제 딸 하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비디오가 끝났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송기현은 윤태식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 하나가 그 USB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태식은 준호의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준호는 즉시 정재훈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정재훈 형사는 준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은 파일을 열어볼수록 심각해졌다. 강 사장님, 이건 정말 중대한 증거입니다. 대학 물류의 불법 자금 세탁뿐만 아니라 송기현 씨의 비디오 증언까지 검찰에 즉시 보고해야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식이 송기현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상황 증거만 있지만 폭발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CCTV 분석 결과 2명의 용의자가 식별되었고 그들을 추적 중입니다. 정 형사가 설명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미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아파트에 경찰 보호가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윤태식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정 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나는 조용히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다. 하나야, 괜찮아. 이 모든 일이 너에게는 버거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는 슬픈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빠가 저한테 그런 중요한 걸 맡기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만약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네가 아무런 잘못도 없어. 오히려 네 용기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고 이제 네 아버지의 진실도 밝혀질 거야. 준호가 다정하게 말했다. 미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를 품에 안았다. 우리 하나가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냈구나. 기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정 형사는 USB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나서 준호에게 조언했다. 강 사장님, 당분간은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윤태식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정 형사가 떠난 후 준호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미연, 민우, 하나, 그리고 미자 할머니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준호가 시작했다. 당분간은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항상 함께 다녀야 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와 하나는 당분간 학교에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집에서 공부를 도와줄게요. 저는 괜찮아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하나야, 지금은 너무 위험해.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는 항상 제게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만약 제가 숨어 지내면 그건 윤태식이 이긴 거잖아요. 준호는 하나의 용기에 감동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홀로 생존을 위해 싸우던 소녀가 이제는 이런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내 말이 맞아, 하나야. 하지만 우리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해. 적어도 경찰이 윤태식을 조사하는 동안은 조심하는 게 좋겠어. 준호가 부드럽게 설득했다. 하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오래 숨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발코니에 나가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바다가 보였다. 불과 며칠 전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려 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잠이 안 와요? 미연이 그의 뒤에서 다가왔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 하나와 미자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은 축복이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은 미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고마워, 미연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준호가 아내를 안으며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놀라운 방문객을 맞이했다.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것은 다름 아닌 윤태식 자신이었다. 대학물류의 회장이자 준호의 오랜 경쟁자였다. 강준호 사장. 갑작스러운 방문 죄송합니다. 윤태식은 마치 친구를 방문한 것처럼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그를 맞이했다. 윤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사적인 자리에서요. 윤태식이 말했다. 준호는 잠시 고민했다. 사무실에는 비서 정다희와 몇몇 직원들이 있었다. 윤태식이 이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할 리는 없었다. 좋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천하물류의 회의실로 이동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지만 방음 처리가 되어 있어 대화 내용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준호가 형식적인 예의를 갖추며 물었다. 윤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군요.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윤태식이 말했다. 당신이 송기현의 USB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 경찰 내부에도 제 사람이 있습니다. 강 사장님. 윤태식이 준호의 표정을 읽고 말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직 정재훈 형사는 모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준호가 차갑게 물었다.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윤태식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 USB를 저에게 주시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안전할 겁니다. 더 이상의 사고는 없을 거고요. 준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럼 송기현 씨에게 일어난 일도 당신의 소행이었군요. 윤태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사업에는 때때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기현은 좋은 회계사였지만 너무 이상주의적이었죠.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회사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안보와도 연결된 문제였어요. 국가안보라고요? 준호가 의아해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강 사장님. 다만 그 정보가 공개되면 당신도 저도 그리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윤태식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그런 협박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윤태식은 한숨을 내쉬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제안이죠. USB를 넘기면 5천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회사, 가족, 그리고 이제 보호하게 된 하나와 그 할머니까지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죠. 준호는 윤태식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송기현 씨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시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윤태식이 말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윤 회장님,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송기현 씨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윤태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 사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48시간 드리죠. 그 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다. 참, 하나는 정말 용감한 아이더군요. 송기현을 닮았어요. 하지만 그 용기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윤태식이 떠난 후 준호는 즉시 정재훈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태식의 방문과 협박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그가 직접 찾아왔다고요? 정 형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그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경찰 내부에 자신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 사건은 제가 직접 맡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형사들만 알고 있습니다. 정 형사가 안심시켰다. 중요한 건 윤태식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범죄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윤태식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국가안보라는 단어가 계속 준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미연에게 윤태식과의 만남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5천만 달러라고? 미연이 놀라서 물었다. 그 정도 금액을 제안했다는 건 USB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래, 하지만 그 돈은 송기현 씨의 목숨과 정의를 짓밟는 대가야. 준호가 말했다. 미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나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준호와 미연에게 다가왔다. 준호 아저씨, 윤태식이 찾아왔다고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준호는 놀랐다. 하나야, 너 들었구나. 제 아빠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하나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윤태식은 네 아빠가 발견한 정보가 위험하다고 했어. 그리고 USB를 돈과 바꾸자고 제안했지. 하나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아저씨가 거절했죠. 물론이지. 네 아빠의 용기와 희생을 돈으로 바꿀 순 없어.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갑자기 준호를 꽉 안았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아저씨처럼 행동하셨을 거예요. 준호는 감동에 목이 메었다. 그는 하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거야, 하나야. 그게 네 아빠가 원했던 거니까. 그날 밤 준호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태식의 협박, 하나의 안전,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험.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새벽녘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정재훈 형사였다. 강 사장님, 윤태식이 도주했습니다. 형사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 자택을 떠나 행방이 묘연합니다. 아마도 해외로 도주하려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된 거죠? 아마도 내부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를 소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 형사가 답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호가 물었다. 국제 수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은 자원이 풍부하고 인맥도 넓습니다.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 형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럼 우리 가족은요? 아직도 위험한 건가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분간은 보호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식이 도주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 형사가 경고했다. 통화를 마친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윤태식은 도주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오히려 새로운 위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윤태식의 도주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대양물류 회장 윤태식,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해외 도주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했다. 송기현의 USB에 담긴 증거는 검찰에 제출되었고 대양물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준호의 아파트에는 여전히 경찰 보호가 제공되고 있었다.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있었다. 하나와 민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고 미연은 집에서 두 아이의 학습을 도왔다. 미자 할머니의 건강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준호 씨,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미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 윤태식이 잡히기 전까지는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어. 윤태식이 정말 해외로 도망갔을까요? 미연이 물었다. 아마도. 하지만 그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는 USB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그때 하나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준호와 미연 사이에 앉았다. 아저씨, 뉴스에서 계속 제 아빠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말했다. 뉴스에서는 송기현의 용기를 칭송하며 그를 한국의 내부 고발자로 묘사하고 있었다. 준호는 하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네 아빠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미연은 하나를 안아주었다. 네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하나야. 그리고 이제 우리도 내 가족이야. 그 말에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준호와 미연이 그녀와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민우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는 하나를 따라다니며 누나라고 부르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정재훈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강 사장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윤태식이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다. 아직 국내에 있다고요? 네, 어젯밤 남해안의 한 별장에서 그의 행적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체포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정 형사가 설명했다. 그렇군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혹시 그가 한국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USB의 내용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일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태식은 이미 대양물류의 서버를 원격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미리 데이터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그는 아직도 다른 증거들을 없애려 할 겁니다. 정 형사가 답했다. 형사님, 저와 제 가족은 계속 위험한 상태인 건가요? 준호가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윤태식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특히 USB 원본은 아직 강 사장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주요 표적일 수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USB 원본은 그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물론 그 내용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지만 원본 자체가 추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회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싱가포르와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윤태식의 사건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싱가포르 측에서 계약을 재검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장 싱가포르로 가셔야 합니다, 사장님. 정다희 비서가 전화로 말했다. 상대방 CEO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준호는 난감했다.
지금 한국을 떠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천하물류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했다. 다희 씨, 화상 회의로는 안 될까요? 준호가 물었다. 이미 제안해봤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직접 만나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신뢰 문제라고 하네요. 다희가 답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로 예약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준호는 미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싱가포르에 가야 한다고요? 미연이 놀라서 물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계약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해. 게다가 이미 내용이 공개된 USB를 윤태식이 계속 노릴 이유도 없어. 준호가 설명했다. 미연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윤태식이 아직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가 복수심에 당신을 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없는 동안 경찰이 더 철저하게 가족을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나도 조심할게. 준호가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정말 조심한다고. 약속할게. 준호가 대답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가족들에게 싱가포르 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우는 아빠가 떠난다는 소식에 슬퍼했고 하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준호 아저씨, 정말 가야 해요. 하나가 물었다. 응, 하나야. 회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야. 금방 돌아올게.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윤태식이 아직 잡히지 않았잖아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준호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경찰이 너희를 잘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곧 윤태식도 잡힐 거고. 하나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국 준비를 마쳤다. 그는 USB 원본을 금고에서 꺼내 정 형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가 없는 동안 더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미연이 공항으로 떠나는 준호를 배웅하며 말했다. 걱정 마. 이틀만 있다가 돌아올게. 준호가 미연을 안아주며 말했다. 민우는 아빠의 다리를 꼭 붙잡았다. 아빠, 선물 가져와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민우와 하나 모두에게 멋진 선물을 가져올게. 하나는 조용히 서 있다가 갑자기 준호에게 달려가 안겼다. 꼭 돌아오세요, 아저씨. 준호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하나를 안아주었다. 물론이지, 하나야, 약속할게. 그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가 출발하자 준호는 뒤돌아보며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 준호는 정재훈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오늘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USB 원본을 맡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출장이요? 지금 상황에서요? 정 형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중요한 계약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틀 후면 돌아올 겁니다. 준호가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제가 직접 USB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정 형사가 말했다. 준호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30분 후 정 형사가 공항에 도착했다. 준호는 그에게 USB를 건넸다. 정말 조심하세요, 강 사장님. 해외에 있더라도 윤태식의 위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 형사가 경고했다.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준호는 다시 한번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여보, 집에는 다 괜찮지? 준호가 물었다. 응, 다 괜찮아요. 경찰이 계속 아파트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민우와 하나는 지금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미연이 대답했다. 다행이네. 내가 없는 동안 정말 조심해.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정 형사에게 연락하고. 준호가 당부했다. 알았어요. 당신도 조심하고 빨리 돌아와요. 미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묻어났다. 준호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창가 좌석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천하물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했다. 그리고 이미 USB의 내용은 검찰에 제출되었고 윤태식을 쫓는 작전도 진행 중이었다. 모든 것이 곧 정리될 것이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편 부산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는 누군가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그가 방금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확인된 대로 싱가포르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윤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하게.
싱가포르에 도착한 준호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호텔로 향했다. 내일 아침 일찍 싱가포르 회사의 CEO와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 호텔 방에 도착한 준호는 먼저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 도착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내일의 미팅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부산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 있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룸서비스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의 중요한 미팅을 위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갖춰 입고 미팅 장소로 향했다. 싱가포르 회사의 본사는 마리나 베이 근처의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런데 회의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상태였다.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정다희 비서였다. 다희 씨?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물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다희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다. 싱가포르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는 계약 재검토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팅 약속도 없었대요. 준호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뭐라고요? 함정입니다, 사장님. 누군가 사장님을 한국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다희가 다급하게 말했다. 준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다. 윤태식, 그가 준호를 한국 밖으로 유인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가족들, 준호가 외쳤다. 그는 즉시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준호는 정재훈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제 가족이 위험합니다. 제가 함정에 빠졌어요. 윤태식이 저를 한국 밖으로 유인한 겁니다.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 형사가 놀라서 물었다. 싱가포르 미팅은 가짜였어요. 윤태식이 저를 한국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한 계략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위험해요. 준호가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추가 인력을 보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파트에는 이미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 형사가 안심시켰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안심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당장 공항으로 향했다. 한편 부산의 준호 아파트에서는 미연이 갑자기 끊긴 전화를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끊겼지? 미연이 중얼거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미연은 초인종 소리에 의아해하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 씨 댁이죠? 한 경찰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미연이 물었다. 윤태식의 행방이 포착되어 상황이 위험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임시 대피소로 모시러 왔습니다. 경찰이 설명했다. 미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재훈 형사님께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급박하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 형사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경찰이 대답했다. 미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잠시만요. 제가 정 형사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꺼내려는 순간 한 경찰이 갑자기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합니다. 미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진짜 경찰이 아니죠. 그때 하나가 거실에서 나와 상황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사람들이에요. 요트에서 본 남자들이에요. 미연은 즉시 상황을 이해했다. 민우야, 하나야, 방으로 들어가. 두 아이는 재빨리 안쪽 방으로 달려갔다. 미연도 그들을 따라 달려가려 했지만 가짜 경찰 중 한 명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 아파트를 지키고 있던 진짜 경찰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현관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즉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진짜 경찰과 가짜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미연은 그 틈을 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민우야, 하나야, 이리 와. 미연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방 안의 욕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전화를 꺼냈다. PBC에 신고할게. 그리고 정 형사님께도 연락할 거야.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미연 아줌마, 그 사람들이 요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사람들이에요. 확실해요.
알았어, 하나야. 넌 정말 용감하구나. 미연이 하나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미연은 먼저 112에 신고했다. 부산 해운대 프라임 아파트 14035입니다. 가짜 경찰을 사칭한 침입자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욕실에 갇혀 있고 아이들도 함께 있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이어서 그녀는 정재훈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지금 누군가 경찰을 사칭해서 저희 집에 침입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바로 특수부대를 보내겠습니다.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정 형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형사님, 준호 씨에게도 연락해 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미연이 요청했다. 이미 강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장님은 함정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미팅은 가짜였어요. 정 형사가 설명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윤태식이... 네, 아마도 윤태식의 계략입니다. 강 사장님을 한국 밖으로 유인한 뒤 가족을 노린 것 같습니다. 정 형사가 확인해 주었다. 통화가 끝난 후 미연은 두 아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괜찮아. 곧 경찰이 올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민우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하나는 그를 위로하려고 노력했다. 민우야, 울지 마. 우리 용감하게 있자. 아빠가 곧 올 거야.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미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수부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몇 분 후 욕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미연 씨,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문을 열어도 됩니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무장한 특수부대원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괜찮으세요? 아이들도 다치지 않았나요? 경찰이 물었다. 네, 다들 괜찮아요. 침입자들은요? 미연이 물었다. 2명 모두 체포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경찰이 안심시켰다. 미연과 아이들은 욕실에서 나왔다. 거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했다. 정재훈 형사가 급히 아파트에 도착했다. 미연 씨, 아이들 모두 괜찮나요? 정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다행히 모두 무사해요. 미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 씨는요? 강 사장님은 지금 긴급히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찾고 계십니다.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정 형사가 말했다. 정 형사는 체포된 2명의 침입자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이미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윤태식이 보냈지? 정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한 침입자가 비웃듯이 대답했다. 증거나 찾아보시죠.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 너희들이 요트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람들이야. 하나가 너희를 알아봤어. 정 형사가 말했다. 침입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나의 증언은 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리고 윤태식의 행방도 곧 파악될 거야. 이미 특수부대가 남해안의 별장을 포위하고 있어. 정 형사가 덧붙였다. 특수부대원들이 침입자들을 연행해 나갔다. 정 형사는 미연에게 다가왔다. 미연 씨, 당분간은 여기 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가 돌아올 때까지만요. 1시간 후 미연과 아이들, 그리고 미자 할머니는 경찰이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부산 외곽의 조용한 주택이었다. 24시간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나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지만 미연과 미자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민우는 하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하나 누나, 무서웠어? 민우가 물었다.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조금.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어서 괜찮았어. 미연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와 민우는 정말 친한 남매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재훈 형사로부터 2가지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윤태식이 체포되었습니다. 남해안 별장에서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되었죠. 도주 중이었지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미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정 형사가 미소를 지었다. 강 사장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마나 걸릴까요? 3시간 정도요. 특별 호송을 제공했습니다. 정 형사가 말했다. 미연은 하나와 민우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준호 아빠가 곧 올 거야. 그리고 윤태식도 잡혔대. 아이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미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정확히 3시간 후
준호가 안전 가옥에 도착했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민우가 달려와 그의 다리를 꽉 안았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준호는 민우를 안아들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아들. 미연이 다가와 준호를 꽉 안았다.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없는 사이에 너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생각하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다. 준호는 하나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달려와 준호를 안았다. 아저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랬어, 하나야. 네가 용감하게 잘 해냈다고 정 형사님이 말씀하셨어. 미자 할머니도 준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씨. 당신 덕분에 우리 하나가 안전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하나가 저희 가족을 구했어요. 처음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정재훈 형사가 다가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 사장님. 윤태식은 체포되었고 그의 공범들도 모두 잡혔습니다. 송기현 씨의 증거는 검찰에 의해 인정되었고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밀려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연이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야겠지. 그리고 그는 하나와 미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겼으니 더 큰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하나의 눈이 커졌다. 저희가 정말 함께 살아도 돼요? 미연이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하나야.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준다면 정말 기쁠 거야.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연의 품에 안겼다. 미자 할머니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미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정식으로 하나를 입양해도 될까요? 물론 할머니께서 함께 사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미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민우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신나게 외쳤다. 야호! 하나 누나가 진짜 누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민우야. 하나가 이제 정식으로 너의 누나가 될 거야. 그날 밤 안전 가옥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특별했다. 모두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다. 식사 후 준호는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미연이 그의 옆에 와서 섰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었어. 하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 미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운명이었나 봐요. 하나가 우리 가족을 구했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줄 차례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오라. 그리고 난 송기현 씨의 유산을 지키고 싶어. 그의 용기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요? 미연이 물었다. 재단을 설립할 거야. 송기현의 이름을 딴 재단. 그리고 하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할 거야. 준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연의 눈이 빛났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돕고 싶어요. 테라스 문이 열리고 하나가 나왔다. 여기 계셨군요. 준호와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하나를 자신들 사이에 세웠다. 하나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네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은 큰 축복이야. 준호가 말했다. 하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저 위에서 보고 계실까요? 미연이 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물론이지. 네 아빠는 지금 너를 보며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와 미연은 서로를 바라본 후 동시에 대답했다. 그래, 하나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은 밤하늘 아래 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어둠 속에서 찾아온 빛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다. 1년 후 부산 해운대의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강준호의 새 집 정원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가족들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송하나의 공식 입양식 날이자 송기현 재단의 출범식이었다. 하나야, 준비 다 됐니? 미연이 하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하나는 새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1년 전에 더럽고 초라한 거리의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는 밝게 빛나는 12살 소녀로 변해 있었다. 네, 엄마. 하나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미연 아줌마라고 부르다가 6개월 전부터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첫 엄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미연은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하나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준호, 민우, 그리고 미자 할머니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우는 9살이 되었고 더욱 씩씩해진 모습이었다. 미자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생기가 돌았다. 우리 하나 정말 예쁘구나.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나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아빠도 멋있어요. 준호도 아빠라는 호칭을 듣게 된 지 몇 개월 되었다. 그 역시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들 준비됐으면 출발할까요? 미연이 말했다. 가족들은 함께 차에 올랐다. 오늘 행사는 부산 시내의 큰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입양식은 소규모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하지만 재단 출범식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호텔에 도착하자 정재훈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이제 수사팀장으로 승진한 상태였다. 강 사장님, 오늘 큰 날이네요. 정 형사가 준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네,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형사님 덕분에 이런 날이 가능했죠. 준호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먼저 작은 회의실에서 입양식이 진행되었다. 판사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자리였다. 하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미연과 준호 사이에 앉았다. 송하나 양은 이제부터 법적으로 강준호 씨와 강미연 씨의 딸이 됩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강하나로 이름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송하나로 유지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하나에게 향했다. 이 질문에 대해 가족들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고 최종 결정은 하나에게 맡겼다.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송하나로 남고 싶어요. 제 아버지의 성을 계속 가지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는 준호와 미연을 바라보았다. 마음으로는 이미 강가족입니다. 준호와 미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미자 할머니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송하나 양은 강준호 씨와 강미연 씨의 법적 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판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하나는 준호와 미연에게 안겼다. 민우도 달려와 그들에게 합류했다. 완전한 가족이 된 것이다. 입양식이 끝난 후 그들은 호텔의 대연회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송기현 재단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연회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기업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송기현의 옛 동료들까지. 준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송기현 재단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3년 전 송기현 씨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했고 특히 제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정신을 기리고 그의 딸 송하나를 저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송기현 재단은 2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가 계속했다. 첫째,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둘째, 하나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연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우리 가족은 하나를 만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재단은 매년 1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20가정에게 주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그때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다. 저는 송하나입니다. 제 아버지 송기현은 진실을 위해 싸우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리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 아저씨, 아니 이제는 아빠의 요트를 본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이 재단이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와 미연은 하나를 꽉 안아주었다. 민우도 뛰어와 그들과 함께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였다. 바다는 평온했고 석양이 물결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미연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나가 우리 가족을 구한 곳이야. 하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도 구해졌어요. 우리 모두가요. 민우는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하나에게 건넸다. 누나 선물이야. 하나는 웃으며 그것을 받았다. 고마워, 민우야. 미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행복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현이가 보고 있다면 정말 행복해할 거야. 준호는 하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나야,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기쁘다. 하나는 준호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저도요, 아빠.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첫 별이 밤하늘에 빛나기 시작했다. 하나는 그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별이 아빠 같아요. 그래, 하나야, 미연이 말했다. 네 아빠는 항상 저 별처럼 우리를 지켜볼 거야. 준호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업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다. 다들 배고프지 않아? 준호가 물었다.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갈까? 네. 민우가 신나게 외쳤다. 가족들은 함께 웃으며 해변을 떠났다. 그들의 발자국은 모래 위에 남았다가 밀려오는 파도에 지워졌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추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